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이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파악해드리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오늘 투표 결과 전해주시죠. 네, 해병대원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네, 통과되려면 196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17표가 부족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웅원과 안철수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며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가결까진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부결 직후 야권 6개 당은 국회에서 합동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렸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에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면서 총선 민심을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를 따로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내심 이탈표가 쏟아지지 않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야권 6개 당은 주말인 다음 달 1일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시민사회와 합동으로 특검 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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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수용하라. 오늘 이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입니다. 단일 대우의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축소되고 무엇이 은폐되었단 말입니까? 즉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결과 저희가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오늘 투표에는요 29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려면 196표가 나왔어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그리고 무효표가 4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 그래픽이요. 신지호 의원님, 같이 보시죠. 이탈표는 없었다. 여당 표단 속에 성공했다. 왜 이런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냐면 반대 111표, 그리고 무효표 4표를 더하면 115표가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이 113표고요. 모두 참석했고요. 그리고 보수 성향의 자유통일당 한 석, 그리고 무소속의 한 석을 더하면 꼭 115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권 내에서 찬성하겠다고 던졌던 사람들 나중에 잠깐 얘기하고요. 일단은 여당이 표단 속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115표 꼭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여당에서 찬성표를 찍겠다고 커밍아웃한 5분 있잖아요. 네. 그 5분이 찬성표를 찍지 않고 또 기권이나 무효나 이런 거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찬성표 찍겠다고 선언한 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 5분은 이 찬성표를 찍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범야권에서 동작 의뢰 이수진 의원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79명이잖아요. 179명인데 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찍겠다고 하는 5분을 더하면 184표는 최소한 나왔어야 되는데 네. 184표가 나오지가 않고 179표가 나왔다는 건 뭐냐? 범야권에서 적어도 5표, 최소 5표의 이탈표는 있었던 거는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봐서는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결과는 여권의 이 표단속 성공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이 투표에 찬성을 해달라고 굉장히 거센 압박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하라! 찬성하세요. 찬성하라. 안철수 화이팅.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소신에 대해서 투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법론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있을 텐데. 자기 어떤 결정에 따라서 책임은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의 목적으로 특검을 주장한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받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신 이유가 뭘 바꿔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 특검법안에 찬성하겠다 밝히는 의원이 5명이잖아요. 네네. 좀 전에 그래픽 나갔었는데 안철수 의원, 유이동 의원, 김웅 의원, 또 최재형, 김근태 의원 이렇게 5명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 거기다가 무소속 자유통일당 더하면 꼭 115석이어서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요. 이분들이 지금 밖으로는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실제 투표에서는 반대 혹은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지호 의원님은 그랬을 가능성 없다고 보셨습니다만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겉으로는 찬성한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반대 또는 무효표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우스운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그 득이 되지가 않잖아요. 차라리 겉으로는 내가 반대한다라고 해놓고 소신은 찬성이니까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 말이 되는데 그 정반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저 5명은 무조건적으로 찬성표 던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 외에 국민의힘에서 한두 명 정도는 더 찬성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이 되고요. 네. 그런데 그만큼 범야권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신지호 의원님과 정영진 변호사님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5표는 나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범야권에서 또 이탈표가 5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부분적으로 저는 반대와 그다음에 실제로 즉 무효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5분 중에서 실제로 들어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찬성 또는 무효를 찍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5명 중에 아까 제가 보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명한 자기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최소한 국민의힘 진영, 즉 여권 진영에서 2표 정도가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 표는 무효나 그대로 자기 어떤 그 반대표를 가져갔다고 했을 때 네. 2~3표 정도는 이쪽 저쪽에서 엇갈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효표 4표 중에 2표는 민주당 쪽에서 오고 2표는 국민의힘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예. 실제로 의외로 민주당 안에 낙선자들 중에서 한두 표 정도가 반대 내지는 무효표로 왔을 수도 있다. 뭐 크게 보면 4표 정도 가까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한 표에서 4표 정도까지 나왔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 주시고 지금 이제 계세요.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네. 5표를 걷고 계산해 봤을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표가 2-3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표도 그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저희가 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 가정을 먼저 지금 소개해드린 이유는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이탈표가 나오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 지금 분위기에서 이탈표가 나온다. 상상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저는 아무래도 이 무효표 4명은 기존의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말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에서 나온 것이 나름대로의 합의점을 찾아서 무효표를 던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서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민주당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그리고 개혁신당 하지만 원래 출신은 민주당이었던 분들의 표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분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느 정도의 균형이 우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그러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이유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거는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특검법 법안 내용 자체에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를 사실상 부정하는 법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공수처 그렇게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고 이거는 자기 모순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또 다른 가능성은 법안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비명 횡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때문에 또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의 그 보복 심리에서 그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아까 국민의힘 커밍아웃한 5분 있잖아요. 예. 커밍아웃까지 해놓고 무효표나 뭐를 찍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커밍아웃을 뭐하러 해요? 할 아무런 하등에 그게 없고 이 5명은 커밍아웃 함으로써 이미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는 찍힐 만큼 찍혔거든요. 예. 근데 왜 지금 와갖고 변심을 해갖고 다른 표를 찍을까요? 왜 그러냐? 지금 저희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지금 얘기를 그래픽으로 준비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이렇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표결 직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업무상의 과실치사 수사 사건이고 지금 공수처에서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서 뭐 민주당에서 반발을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특검을 추진하겠다. 대신 지금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대우로 임해달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5명의 커밍아웃한 분들이 마음을 돌린 것 아닌가 그런 해석을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임시 당대표인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말이 그렇게 헛된 말로 약발이 맥힌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는 지난번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때문에 커밍아웃한 5명의 마음이 바뀌었다. 아마 이제 기자들이 그 5분에게 다 한번 물어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럼 내일쯤이면 예. 다 밝혀지는데 예. 제가 보건대는 그 5명은 확신을 가지고 찬성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184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5명이 민주당에서 이탈했고 그 무효표 4표는 또 뭐냐. 그래서 민주당의 이탈표가 많게는 10표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심 이것 때문에 좀 이탈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신지호 의원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사람 마음이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억하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법이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컷 우리가 공수처에 집중해 놓고 이제 와서는 공수처를 부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하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자기 모순, 자기 예. 주장의 자기 모순에 대한 그게 꽂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법안 자체도 부실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예. 있는 것이고 또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힘을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만, 특히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뭐 민주당보다는 또 그런 측면에서는 개혁신당 쪽에 분들이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 계시니까 그 중에 한두 분 정도가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군요. 뭐 레임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었거든요. 여야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7분은 다 만나 뵙거나 전화 통화를 했고 어제 한 분을 더해서 한 8분을 전화 통화 또는 면담을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의원과는 별도의 인물들입니까? 네, 전혀 다른 분들입니다.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고요. 한 분은 당내에 다른 흐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이걸 위해서 여당 의원을 접촉했다. 이거 굉장히 금도를 넘는 행동이거든요. 일종의 그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인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여당 내에서도 다른 흐름이 있다라면서 심지어는 9표까지 이탈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은 전혀 빗나갔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고민하셨던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할 거면은 최초에 만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때는 그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이 데이트 신청을 했다. 그리고 만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또 어제 말을 들어보면 한 분은 확신을 했는데 나머지 3분 정도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네. 모두 만나준 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만나기로 한 분들이 다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주민 의원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만났던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표를 던지는 데 설득하는 데는 좀 실패한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국민의힘 소속 중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커밍아웃 하신 분들은 저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봅니다. 네.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해서 커밍아웃을 해서 이미 당원들로부터 혹은 다른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이미 미움을 샀어요. 그런데 굳이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진다? 이건 말이 되지 않고 다만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내보다는 사실 민주당 출신으로 새로운 미래라든가 개혁신당에 가 계신 분들이 저는 반대표도 던지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찬성표도 던지고 이런 것들이 오거니 가거니 해서 조금 이러한 결과가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번 국면에서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존재감을 좀 발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한테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9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얘기했고요. 이런 박 의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저는 박주민 의원이 열심히 그 활동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훨씬 더 싫어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 내에서. 예. 그게 민주당 내에서야 개딸들 그 움직임이나 이런저런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미래나 그 밖에 범야권으로 따지면은 굳이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공수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공수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5월 2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수처장 관련해가지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어요. 근데 예. 채택됐을 때 여야가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동훈 공수처장이 판사할 때 뭐라고 있었냐면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한테 거액의 후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그다음에 지금 그러한 오동훈 공수처장이 취임 일성이 이 순직해병 사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이 선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면서 시간을 갖다가 더 지연시키자.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반응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반응입니다. 22대 국회 벼르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부결시킨다는. 네, 그거는 22대 가서 한번 보시죠. 신조 의원님. 네. 지금 뭐 국민의힘도 이 특검법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특검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시점. 지금 공수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지금 공수처 수사가 뭐 좀 이렇게 강도 높게 고강도로 지금 되고 있고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가 거의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중단하고 뭐 하라고 하는 것인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검 임명 방식이에요. 민주당은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자기들이 2명만 고를 뿐인데 뭐 왜 그거 갖고 그러냐 하는데 대한변협에서 보통 4명을 추천할 때요. 변호사들의 그 성향을 봐가지고 좌우 동수로 이렇게 그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둘 오른쪽 둘 추천하면요. 민주당이 2명 고르면 당연히 왼쪽 2명을 고르겠죠. 그러면 대통령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그냥 민주당이 고르는 거 빼고 대한변협이 2명을 추천하면은 거기서 대통령이 고르게끔 만들면은요 특검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22대 국회 모레 개원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바로 지금 또 이 쟁점으로 또 여야가 붙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지만 뭐 6월달에 한다 하더라도 상임위를 조정하고 또 안착하기까지는 아마 8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9월에나 가야지 이제 이것이 하나의 정상적인 어떤 의제로서 안건으로 국회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10월 정기국회 되면 아마 빠듯하게 또 2개월 동안의 어떤 기간, 숙려 기간을 가지면 11월 말이나 12월 정도 돼야만 이것이 상정하게 될 텐데 요건은 아마 실제로 보면 이제 공수처 자체가 뭐 사건이 1년이 되는 게 올 7월이고요. 7월, 8월 달에 공수처가 속도를 내면 일정 정도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실제적으로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신 바처럼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뭐 여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보충해서 현재 어떤 말하자면 특검 법안에 대한 충실도와 숙성도를 높여서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다시 부의하는 뭐 그런 결과를 상상해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그러면 굳이 특검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그때 가서는 또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더 코멘트하지 않고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과 관련한 단독 보도가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 설명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 총선 당선인 그리고 낙선인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뭐 소위 이제 회동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서요 지구당을 부활시키겠다라는 언급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건지 영상 먼저 보시고 집중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이 당을 이끄는 동안에는 이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저희가 총선에 이기고 나서 제가 계속 당을 이끌면서 그 점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길이 있습니다. 50에 저 같은 사람만 정치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대변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0대, 30대의 어떤 정치 진입을 할 때 보정하는 보정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픽 바로 보시죠.
한동훈 전 위원장 아직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처음으로 당 운영 구상을 밝혔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요. 청년들의 그 정치 진출을 돕겠다. 그 방법으로 지구당을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회계감사를 비롯한 투명성 보장 장치를 갖춘 지구당을 부활해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돕는 그리고 당원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신조 의원님. 네. 지구당이라는 게요. 네. 2002년에 이 차떼기 사건 이후에 폐지됐던 제도 아닙니까? 뭐 투명성을 뭐 갖춰야 한다 이런 뭐 좀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중앙당, 시도당, 지구당 이게 3층 구조로 돼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맞붙고 나서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제 한나라당 쪽에서 차떼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 차떼기 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로 지구당이 지목이 된 거죠. 네. 이른바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오세훈 선거법 개정안에서 이제 지구당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 2002년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난 거죠.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오늘 그 나온 TV조선의 단독 기사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저거를요. 최근에 와서 저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뿐이죠. 예. 사실 그 총선 때 그 총선 지휘하면서 이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그때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수도권에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4년 후 이렇게 가면요. 4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려면은 이 활동의 지속성과 일상성과 또 현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거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구당 부활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차떼기 사건을 수사를 본인이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당을 부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수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을 제대로 알겠더라. 이것만 좀 조정만 하고 문제만 좀 다듬으면 다시 검토해볼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쭉 그 지휘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본인 말대로라고 하면은 6,000km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수포자가 대학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학 포기하고 젊은 저 친구들이 제대로 된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듯이 수포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 수도권을 포기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데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젊은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굳이 뭐 지구당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꽂혀 가지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젊은이들로부터 청년들로부터 국민의힘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아마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을 하다가 그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호응을 받으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당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구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대응을 갖다가 하고 그 장점을 잘 살리는 쪽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정말 정치 경력이 매우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문외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당협위원회가 보니까 공식 정당 조직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지구당과 무슨 차이가 있고 이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청년 정치인들에게 좀 메리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지구당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왜냐하면 지구당은 과거에 지구당의 어떤 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6대 때 그게 그 돈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버렸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느꼈던 문제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다. 왜? 김연아 의원, 하영재 의원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을 가질 수 없으니까 같이 그렇죠. 관리가 안 되니까
일부는 자기 보좌관의 월급을 떼서 일부는 시의원, 구의원과 함께 지구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뇌물이에요. 다음 지방선거 때 그 사람이 공천을 안 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렇군요. 자기 보좌관들이 n분의 1로 지구당 운영을 했는데 특히 지금 지방에 가면요. 면사무소가 3개, 4개씩 함양, 산청 이런 데는 면사무소 단위로 사무실을 열어야 됩니다. 예. 그건 전혀 보전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외국처럼 44세의 총리가 나오는 정당을 만들자.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젊은 총리가 아니라 19세 당원이 30년 정치 활동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그런 길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영입위원장이 갑자기 50세, 40세 되는 아무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을 영입해 놓고도 출마도 안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지구당 단위 후원회를 투명히 해서 거기서 대의연제를 명확하게 하고 골간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이번 총선에 느낀 것은 국민의힘은 충청 이남은 조직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솔직히 박지원 의원하고 같이 나오신 그분의 경우에는 그냥 그 출마하면 당에서 돈 지원하는 그거 받으러 나왔다. 그게 당으로서는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전체 이미지에 유튜브에서 나왔다시피 말하자면 지구당 내 선거 토론회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추락돼 있는 조직력이거든요. 만약 그 지역을 예컨대 완도, 진도에 있는 지역을 청년 당원들이 만약 만들어서 실제로 당협위원장을 구성하고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새롭게 후보를 만든다면 훨씬 더 그분보다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정당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때 왜 16대 때 지구당 후원회를 없었냐면 돈 먹는 정치, 부패한 정치 때문에 그랬다면 지금 얼마든지 투명한 정치로 간다 그러면 지구당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구당이 뭐 차떼기 사건으로 지금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순기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 지구당을 부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언급했단 말입니다. 강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강세 지역이 있지만 험지라는 데가 있잖아요. 험지 같은 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역위원장도 원외 지역위원장이 원내 지역위원장이 있지만 원외 지역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럼 원외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험지에서 그 본인의 지역위원회를 꾸려나가는 게 매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원내 지역위원장과 원외 지역위원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원회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험지는 양당 모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고 과거에 어떤 음성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또 만들어진 게 또 음성적으로 뭐 형태적으로 무슨 산악회라든지 공호회라든지 이런 걸 결성을 해서 오히려 음성적인 자금이 모여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당 모두 사실 지구당을 부활을 한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얘기를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당내 세력은 천목회와 같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후원회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후원회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지역위원회를 잘 활성화시키고 당원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된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향후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잠시 뒤에 그것도 짚어볼 겁니다. 먼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당선인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삼고 초려한 끝에 영입한 인재 그분입니다. 어제 본인이 정치권에 영입된 그 비화를 털어놓으면서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보자는 한동훈의 말을 듣고 마음 먹었다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월 3일 날 뭐 문자가 오고 그랬는데 서너 시간 있다가 이제 통화가 됐는데 한 위원장께서는 마침 그 청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저도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꼭 좀 해보시면 어떠냐고 한동훈 위원장 연락을 또 받고 그러면서 마음을 많이 굳히게 된 거죠. 신지호 의원님. 그러니까 뭐
청년의 미래, 청년 정치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강성필 전 위원장이 말씀처럼 이게 향후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 지구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오해할 소지는 있어요. 전당대회 출마용으로 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원외 그 당협위원장들이 가장 좋아할 저 지구당 부하를 내걸고 이 세 결집에 나선 거 아니냐. 전당대회 득표용 전략, 득표 전략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금 뭐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도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도 청년 정치 얘기를 1월에 하잖아요. 1월에. 지금 고동진 당선인하고도 지금 1월 3일 날 청년 정치 그리고 그 수도권에서 이제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이제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거를요. 총선 지휘 과정에서 본인이 체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최근에 누구를 만나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뭐 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건 약간의 억측이다 이렇게 봅니다. 억측이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당 운영 방침 밝힌 게 결국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마하기 싫어도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총선을 치렀는데 결과는 비록 좋지 않지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정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까지 굉장히 지지율까지도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나서서 이 당을 추스려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동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당선인 되셨지만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삼성에서 사장 될 때 뭐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셨던 분들도 많지만 고동진 사장은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사장까지 그야말로 흑수 출신으로 해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특히 젊은이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고동진 그 당선인 같은 분이 저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거는 나름대로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언제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계속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총선 이후에 별다른 공식 활동을 하지 않던 이분도 오늘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이 원 전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간다. 이거 좀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시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전에 사실 원희룡 장관은 비서실장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뭐 심지어는 뭐 총리의 얘기도 있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보고 상당히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는 것을 인접해서 실제로 어떤 대항마로서의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유승민도 아니고 나경원도 아니고 원희룡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느낌들이 오거든요. 그렇군요. 조정훈 의원은 스스로 포기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과 가장 말하자면 대척점에서 서로는 사실 친밀감을 갖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당대회를 조금 더 핫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다크호스도 아니면 좀 더 이제 뭐 선두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원희룡 장관을 점지한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이번에 가는 부분은 특히 이제 그 산살바도르에 있는 엘살바도르 수도죠. 거기 있는 14,000km의 어떤 육사선 도로를 개발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전 국토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또 이
한목적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강민국 의원하고 같이 동행을 한다는데 이것 자체도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맞설 원희룡 후보로서의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얼마 전 주말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저희가 후속 단독 보도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먼저 총선 당시 두 사람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 만남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여러분, 저와 원희룡이 원패스로 뭉쳤습니다. 여러분, 원희룡의 선거가 결국 이 전국의 선거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5분만 머무르고 가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이크 잡고 가는 유세보다는 우리의 실질적인 대화, 한마디로 우리 언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가는 게 더 알차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 위원장하고 원희룡 장관의 만남이 화제입니다. 네. 예, 원희룡 전 장관이 미리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뭐가 자기가 지금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메신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메신저? 알려져 있죠. 예. 그렇죠. 좀 풀려고. 메신저. 이건 자청해서 할 수도 있죠. 신지호 의원님, 네.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의 만남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세한 그런 얘기들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을 놓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때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낙마를 하마평으로다가 안 되고 또 영수회담에서도 원희룡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아서 혹시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비윤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들으신 대로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특사로 나가는 걸 보면 그 후자 대통령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요, 특사를 용산에서 원희룡 장관을 이렇게 특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띄우고 그 여세를 몰아가서 전당대회 때 한동훈의 대항마로 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지금 우리 방금 김영주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싸움을 붙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용산의 또 그 당대표 선거 개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거라면은 작년 그 3월에 김기현 무리하게 나경원, 안철수 등의 주자를 주저앉히고 김기현 그 후보를 밀어가지고 당선시킨 그때의 데자뷰 비슷한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건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용산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밀어서 한동훈을 꺾으려고 한다 그러면요. 여권 내부가 완전히 전면전되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두동강 날 수가 있어요. 두동강 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굽니까? 2조 세력이죠.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과 신지호 의원님의 아주 상반된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달 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한 칼국수집에서 포착된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날 고동진 당선인, 아까 보셨던 고동진 당선인과 식사를 했다고 해요. 들어보시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당분간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게 이제 5월 초였어요. 근데 등판 여부에 대해서는 오롯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죠. 석 달 열흘 동안 거의 온몸을 불살르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하고 저랑 띠동갑이에요. 저 같으면 그 나이에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칼국수집 사진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과 가게 사장님과 뭐 요리사분을 찍은 사람이 고동진 당선인이라는 거예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이 사진을 뭐 보여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방금 고동진 당선인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5월 초에 만났을 때는 불출마를 권유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요. 네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클럽이라고 하는 위드 훈이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더니 77,400명이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리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 한동훈의 인기가 올라가는 건 지극히 당연할 텐데 예.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통 패배입니까? 참패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 이상 이제 이런 추세로 가면 10만도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하고 껄끄럽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공지의 사실이 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이만큼 높아졌다. 이런 사실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동훈에게 이번 총선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수록 한동훈의 이번 총선에 대한 책임은 네.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현실 정치인이 된 고동진 당선인 같은 사람은 계속 누구보다도 더 첨예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선으로 후퇴하는 게 맞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 사이에 한 달도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진짜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반전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5월 초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반전이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름을 정말 가장 많이 거론한 사람은 뭐 아마도 이분일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당 내부에서는 그럴 거면 홍 시장 본인이 전대에 직접 출마하시라 이런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좌파보다 더 뻔뻔한 거야. 나온들 되겠어요? 총선 말아먹고.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더 이상 뭐 당의 존속할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홍준표 시장께서 자신이 있었으면 시장 그만두고 저 당에 와서 헌신을 해야죠. 그렇지도 않고 어쩌면 비껴서 있던 분이 지금 어쨌든 외부에 있던 한동훈 위원장을 국민의힘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 오라고 해서 비대위원장 맡아서 했으면 격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갑자기 툭 튀어난다고 하면은 그런 환경이 나온 국민의힘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최근 움직임은요. 홍 시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면 마치 총선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돼버리고 만약 출마한다면 8할은 홍준표 시장이 역할하는 것이다. 뭐 대부분의 여권 관계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만나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홍준표 시장 측의 생각은 방금 보셨던 여권 관계자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홍 시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한동훈 위원장을 다시 정치판으로 끌어들여서 흠집을 내겠다는 거다. 이게 지금 홍준표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당장에 192석의 범야권의 포위망을 마주해야 하는 당대표가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대통령과의 갈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리면 한동훈이 나올 것이고 한동훈이 나오면 이런 세 가지의 환경에 처할 것이다. 이게 홍준표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강선필 부위원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진지하게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어떤 계획론을 들어보니까 또 일갈 또 동의가 되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본인의 뜻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미천이 다 드러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망가지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또 대통령실의 인기도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여당의 세력이 붕괴되는데 그러면 붕괴된 그 폐허 위에서 본인께서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한들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저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당장 걷어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돼서 쟁취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이 다 스스로 망가진 다음에 본인이 입상하겠다는 계획은 조금 정치 고수로서 조금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오늘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측의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신지호 의원님과 김영조 의원님은 미소를 머금고 계시고요. 정혁진 변호사님은 아주 굳게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여쭤보죠, 신지호 의원님. 아니 저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저 홍준표 시장 측에서 홍준표 시장이 다 계획이 있는 거다. 지금까지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한동훈 때리게 하는 것은 일종의 연기다. 본심이 아니다. 다 그 깊은 심모 원료가 있다. 그렇죠. 근데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이 두뇌 회전도 잘 되는 분인데 그렇게 감정을 숨기고 포커페이스 연기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건 하나 말씀드리고 또 저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때리는 족족 그게 오히려 한동훈 키워주기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헛방이에요. 헛방인데 근데 일부러 키워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해석을 이제 홍준표 시장 측근들이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마추어와 프로를 이제 구분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마추어의 그 한계거든요. 근데 지금 딱 홍준표 시장이 최근 1년의 행위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도는 한동훈 때리기 주저앉히기인데 결과는 오히려 한동훈 키워주고 띄워주고 뭐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이 당의 최고참으로서 그 노련한 승부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추어였어? 알고 보니까 아마추어였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뒷수습을 하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다른 지금 추가적인 홍준표 시장 측의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말고요. 지금 1대1 구도를 노리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띄워서 이렇게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고 당대표가 만들면 차기 대선에서는 홍준표 대 한동훈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말하자면 홍준표는 아예 없고 실제로 한동훈 대 나경원이나 한동훈 대 유승민 이렇게 될 거예요. 본인은 실컷 불만 때우는 사람으로 끝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그래서 다시 봤어요. 지금 국민 여론조사상에 홍준표라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무리하게 생각해서 말하자면 원희룡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이라고 치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 치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있고 유승민 의원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그 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지금 그 구도를 어떻게 그 사람들을 건너뛰고 홍준표 대 원희룡 뭐랄까 한동훈 구도로 가져갈 수 있느냐 너무 야심차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당원들은 생각지도 않은데 혼자서 그렇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나는 나경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홍준표 시장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인정을 해요. 저런 구도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이 저런 방식을 통해서 그대로 대책점에 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또 윤 대통령 지적도 실제적인 개입과 상관없이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원희룡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유승민이나 나경원이 갖고 있는 힘 조절을 통해서 대항마를 만들어가지 지난번 저녁 먹으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 리턴 매치가 바로 홍 시장한테 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죄송합니다. 홍준표 시장 측 인사는
이렇게 한동훈을 계속해서 때리면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대 홍준표 1대1 구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저희 패널 분들은 정반대로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이달 초에 저희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본인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이런 일화를 말했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그거 우리 둘이 한 말인데 하여튼 뭐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하시더니 니는 가만히 있거래. 근데 그게 무슨 맥락입니까? 아니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네. 그때 선거 끝나기 전이거든요. 왜 갑자기 전화해서 네. 그런 말씀하셨는지 지금도 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본인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금연에 있어서는 저는 족탈불급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정치적인 감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 변호사님. 네네. 또 여권 관계자 얘기입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홍준표 시장이 닌 좀 가만히 있으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잠재적 경쟁자인 오 시장이 끼어들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 시장이 족탈불급이라고 하면서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 웃고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 시장의 저런 지금 같은 행보가 저런 걸 보고 전략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뭐 폐쇄자, 초짜, 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품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 식으로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책임으로부터 탈색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홍준표 시장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예. 여당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이거는 그 정권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궤변까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시장이 빨리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의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면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출석을 했어야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남았죠. 하지만 사흘 뒤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출석할지 그것도 좀 지켜보면서요. 어제 있었던 재판 얘기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김혜경 씨 재판에서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청의 사모님 팀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처음에 배 씨가 저에게 사모님을 모시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제가 들어갔고요. 정식 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배모 씨한테 이력서만 보내고 나서 다른 뭐 면접 절차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바로 채용돼서 일을 한 것만으로도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배모 씨에게만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비서실 직원들한테 지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모님 팀이라는 얘기 자체는 이재명을 수행했던 수행팀에서 저희를 그렇게 불렀었고요. 실제로 사모님 팀이 없었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다른 팀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들으셨습니다만 조명현 씨는 여전히 나는 사모님 팀에 속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다른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이 사모님 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비서실 직제에 사모님 팀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업무를 했느냐 그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지난번 대선 때 굉장히 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못 보던 초식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재명 후보 그 대선 후보 그 캠프 그 구성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이 있죠. 현역 의원이 했는데 배우자 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배우자 맞아요. 실장. 네. 그래갖고 이해식 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대선 후보 부인의 비서실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 이재명 그 당시 후보는 그 배우자 그 실장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붙일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비중 있게
본인의 그 배우자의 활동을 비중 있게 뭐 두는구나. 예. 뭐 그거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갑자기 속된 말로 갑툭 튀겠어요. 이런 식의 그것들이 그 전부터도 경기도청 시절부터도 또 성남시장 시절부터도 뭔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선 캠프에도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조명현 씨의 증언 그러니까 공식 편제에 사모님 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다 인식할 정도로 사모님 팀이란 게 있어갖고 그게 그렇게 기능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강선배 부위원장님. 네. 지금 배 씨는 공식 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부분 좀 더 여쭤볼게요. 네. 배모 씨는 공식 편제상으로는 원래는 대외 협력 업무를 맡았어야 했습니다. 총무비서관실이요. 그런데 김혜경 씨의 수행 업무만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배 씨가 맞아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라고 재판에서 얘기했답니다. 공식 직제상으로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수행 업무를 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먼저 통상적으로 뭐 광역 단체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지 간에 이 사모님 팀이라는 직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모 씨가 만약에 대외 협력팀 소속이면서 김혜경 씨를 계속 수행하거나 일을 도왔다고 하면 그것은 규정 위반으로 저는 분명히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 조명현 씨가 면접 절차 없이 자기는 배모 씨에게 이력서를 내고 면접 절차 없이 채용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이조차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에 보통 우리가 뭐 정무직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무직을 채용을 할 때도 공고를 내야 됩니다. 예. 공고를 낼 때도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공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공고를 또 내고 그게 2회 정도 내야 됩니다. 그 후에도 단수일 때만 면접을 보고 이게 채용이 되는 과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가 다 열립니다. 인사위원회도 내부 공무원만 한 게 아니라 외부 위원이 다 소집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청에는 모든 직원이 이재명 대표의 팬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련의 이런 진술들이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더 답답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은 도청에 있는 직원들만 좀 불러가지고 대지신문 혹은 조서를 받아보면 충분히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왜 속도를 내지 않고 자꾸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방금 뭐 타사 보도긴 합니다만 경기도청 다른 직원들이 사모님 팀 존재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진술했다는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사모님 팀이라고 한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던 데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모님 팀이라고 한 것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가 배우자실 만들었다는 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이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이 실장인 배우자실을 만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모님 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명현 씨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의 다른 직원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배소연 씨만 부정하는 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강성필 부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짜 조명현 씨가 그와 같은 적법한 절차로 그렇게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채용 공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조명현 씨 혼자만 지원했으면은 그러면 그 조명현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재공고 내야 됐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조명현 씨 말과는 달리 다른 몇 명이 더 지원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조명현 씨가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조명현 씨가 성남 아트센터에서 일하다가 경기도에 이제 7급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네. 굉장히 기대가 많았대요. 막 꿈에 부풀었대요. 네. 야, 내가 7급 공무원이 됐구나, 정식 공무원이 됐구나.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 보고서 쓰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보고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대요. 조명현 씨가.
배소연 씨도 보건서 한 장 쓰는 걸 본 적이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명현 씨가 무슨 일 했습니까? 저희 공관 가가지고 그 속옷 같은 거 개고, 그다음에 뭐 저기 청담동 가가지고 샴푸 같은 거 그 사오고, 그다음에 뭐 과일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 사오고. 예.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정확하게 국고손실죄로라도 기소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꼭 받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명현 씨 본인이 내가 경기도에 채용될 때 배 씨한테 이력서를 내고 했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오히려 지금 이 사건의 본질과 가까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배 씨가 나는 조명현과만 일을 한 게 아닌데 왜 나랑 같은 팀인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배 씨와 그 조명현 씨의 그 대화라든지 뭐 녹취라든지 텔레그램 내용이라든지 정말 많이 보도해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팀이 아닌데 왜 둘이 이렇게 많은 내용의 그런 대화가 오갔을까요? 뭐 실제적으로 보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를 좁혀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찌 보면 총무과장이라든지 또 위에 국장 한 사람이 실제로 보면 이제 이재명 도지사를 보좌하면서 사모님 팀을 실제로 자리가 비어 있는 말하자면 7급 자리 또 말하자면 그 개방직이 들 수 있는 TO를 찍어가지고 거기다 넣은 거죠. 그래서 예. 총무과에 넣었던 비서실에 넣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모님을 모실 만한 사람이 비어 있는 자리로 7급은 비서실에 하나 있네요.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 팀은 총무과에 있으나 비서실에 있으나 아니면 뭐 문화팀에 있으나 또 한 공간에 업무가 더 대한 중요하다. 공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국장이 그걸 했으니까 배 씨 5급 배 씨가 그런 걸 말하면 비서실에 있는 7급 상장을 자기가 TO를 따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CA에서 와서 알겠습니다만은 사모님 보좌할 만한 팀이 보니까 뭐 실제로 비서실 TO로 7급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이건 개방직이니까 언제든지 뭐 하나 이력서 보내주면 바로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에서 다 그런 식의 어떤 다 합의한 약속 대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형식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데 왜 나하고 연관시키냐 이런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배 씨는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 대금을 김혜경 씨한테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 내가 편취했다라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그런 법적 증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보도해드린 것 같은데요. 김혜경 씨한테 배달된 음식 양이 상당했죠. 그럼 이 돈을 다 받았다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와,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한 번은 올리러 갔는데 그 오두막 있잖아요, 코너에. 거기서 걔가 치킨을 먹고 있는 거야, 혼자. 이거 뭐해? 엄마가 밥을 앉아서 엄마 몰래 사서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올린 게 몇 개인데 안심용 하는 거. 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었어. 잔치를 하시나? 친구들 부르시나? 안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 나갈까봐. 응, 나도 미스터리라니까. 자, 음식량이 많았기 때문에 김혜경 씨한테 모두 이걸 다 현금으로 대금을 다 받았다면 그 액수도 꽤나 많이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의문은 그렇게 받은 돈들 지금 다 어디 있냐 이겁니다. 어제 재판에서 배 씨의 재산이 공개가 됐어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에 아파트가 있고 수원 영통구에 상가 건물이 있고요.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요. 김혜경 씨를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배 씨가 이익을 얻은 거 아닙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캐물었는데 여기에 배 씨가 그 돈을 다 모은 건 아닙니다. 라면서도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입니다. 정혁재 변호사님. 이날 재판에서 판사도 이 배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요. 김혜경 씨로부터 언제부터 돈을 받았냐, 그리고 그 빈도와 금액은 어떻게 되냐라고 판사가 직접 배 씨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배 씨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일 때도 있었다. 봉투에 넣어서 줬고 10만 원, 20만 원일 때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전 누가 생각나냐면 송영길 대표가 생각나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억대 연봉 받는 국회의원 5번하고 광역자치단체장 했는데
재산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뭐 5억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뭐 4억 얼마 됐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이 거의 뭐 100억에 가까운 그런 재산을 어떻게 일구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들고요.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후에 김혜경 씨가 현금으로 대급을 지급했다. 쉽게 말하면 법인카드 가지고 카드깡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법인카드로만 음식을 산 게 아니고 개인카드로 음식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갖다가 받았으면 내 카드로 썼는데 그 사모님이 그 돈을 갖다 주셨으니까 뭐 난 결제가 됐네 이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가가지고 개인카드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상한 행태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현금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법인카드 해가지고 다시 카드를 갖다가 다시 결제합니까? 그 돈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챙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돈을 갖다가 받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찰 조사 때 검사가 물어봤어요. 혹시 김혜경 씨가 현금으로 대금을 보존해 주기 있냐고. 없다고 그랬었어요. 검찰 그 조서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회덮밥을 간장으로 할 거냐 초장으로 할 거냐. 수사기관에서는 사모님의 의중에 따라서 그 간장이든 초장이든 선택했다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번 재판에 나가가지고는 자기가 정했다고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호중 씨 소식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 관련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음주뺑소니 죄질도 나쁩니다만 사건 초기에 음주운전을 부인한 뒤에 콘서트를 강행하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졌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냐는 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음주운전 했다라고 시인을 하는 걸 딱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콘서트 예약금 물기 싫어서 했구나.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도덕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이건 팬들을 기만했고 팬들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한 거지 않나. 진짜 소속사 그리고 김호중은 팬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의 그 이익만을 위한 집단이지 않았나. 자, 그래픽 바라보시죠. 금감원 자료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인데요. 김호중 씨 소속사의 현금성 자산이 2022년 말 약 94억 원에서 1년 만에 16억 원으로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공연 수익을 미리 받아둔 그 선수금이 125억 원이 넘더라는 겁니다. 안진용 기자님, 선수금 빚이잖아요. 이게 결국 소속사가 선수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가지고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김호중 씨가 이제 음주는 부인을 했지만은 본인이 사고를 냈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강행하겠다. 심지어 공연 당일 이게 영장실질심사가 잡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도대체 그 저희가 뭘지 궁금해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겁니다. 지난해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일단 이 회사 매출 자체도 많이 감소를 했고요. 중요한 거, 이 현금성 자산이 94억에서 16억 정도로 크게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선수금이라는 건데 선수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미리 받아놓는 겁니다. 일종의 빚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본인이 이행해서 전부 다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상계 처리가 안 되면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겁니다. 즉, 이 125억을 갚으려고 해도 현금 자산이 아까 16억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이 70억 정도 되는 4억을 매각을 하든지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선수금을 받아놓은 게 있다면 김호중 씨가 공연을 치러서 그만큼 수익이 내면 그거를 갚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공연을 강행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소속사가 폐업 상태에 거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 김호중 씨 탓에 이 소속사에 속한 다른 아티스트들이 피해 입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일단 20명 정도가 있는데요. 미스터트롯 출신 또 우승자였죠. 안성훈 씨를 비롯해서 미스터트롯 출신 홍지윤 씨도 있고요. 유명 그 스포츠 스타 출신이죠. 봉중근 씨나 또 이동국 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원한다면은 전속 계약을 해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그 앞에 임직원이 모두 퇴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네.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임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면은 그들의 일은 누가 봐줄까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월급을 주면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상황 속에서 스타들만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는 본인들이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가만히 있어도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앞서 이 소속사에 몸담고 있던 허경환 씨 같은 경우 유흥주점에 함께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맞아요. 어떠한 잘못도 없는데 김호중 씨와 같은 소속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혹의 시선을 받게 되고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서 한두 명이 떠나기 시작하면은 남아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왜 남아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조금 더 연예인으로서 가치가 높은 이들은 빨리 새 소속사를 찾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이게 중간에 붕 뜨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처해지면 그 역시 이미지 실수가 불가피하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소속사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차원에서 우리가 폐업 수술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몸담고 있던 전속계약을 맺었던 스타들은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건 당일에 김호중 씨와 함께 있었던 그 동성 연예인도 밝혀졌습니다. 안 기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허경환 씨가 같은 소속사란 이유로 괜히 오해를 받았다가 본인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었는데 안 기자님 지금 누가 같이 있었는지 밝혀졌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정찬우 씨와 래퍼 겸 프로듀서인 길 씨였습니다. 네. 이 정찬우 씨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친분이 충분히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네. 유흥주점까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유흥주점에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연예인 출신인 정찬우 씨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나온 직후 생각엔터에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 맨 처음 스크린 골프장에 함께 있었던 건 맞지만 네. 그 후에 유흥주점은 함께 가지 않고 귀가를 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길 같은 경우는 보도 나온 이후에 소속사에서는 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길의 측근과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확인한 거는 길 씨도 그 현장에 있었던 건 맞다고 합니다. 예. 다만 길은 원래 김호중 씨와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날 처음 김호중 씨와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원래 길 씨는 래퍼 이전에 프로듀서로도 유명하거든요. 예. 김호중 씨와 어떤 음악 작업 의뢰를 받고 그날 처음 상견례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왜 길 씨가 이 사실이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냐면은 길 씨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이 사건에 길 씨가 동석을 했다는 것만으로 적지 않은 이미지 실수가 또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해서 외부 알려지는 걸 굉장히 꺼려했다는 건데 하지만 그날만큼은 길은 차를 가져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측근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안 기자님이 직접 이 길 씨 측을 취재해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와 평소 친분은 없지만 뭐 아티스트와 또 뭐 작곡가, 프로듀서의 관계에서 상견례를 한 자리였고 음주운전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까 봐 좀 그런 뭐 사실 좀 숨겨왔던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처음 들은 얘기였어요.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렸고요. 김호중 씨가 이 경찰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구속된 뒤에는 마음을 바꿔서 협조하겠다고 한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이유가요. 버텨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거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호중 씨 모습 다시 만나보시죠.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는데 그 사이에 경찰이 우회로를 통해서 뭔가를 확보했다. 이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매니저의 휴대전화였는데 여기에 다수의 자동 녹음 파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는 끝까지 거짓말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김호중 씨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사생활 때문에 사생활이 드러날까 봐 그랬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핸드폰에 매니저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불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제 상대방인 매니저의 그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김호중 씨와 매니저가 했는지가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끝까지 뭐 알려주지 않고 해봤자 그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배려를 받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에 와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조 의원님. 네. 경찰이 어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아마 김호중 씨는 이르면 오늘부터 좀 조사를 받는다고 해요. 방금 들으셨던 그 자동 녹음 이게 좀 집중 조사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습니다. 이제 뭐 본인이 그걸 숨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거짓 자백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미 제출한 핸드폰에서 그런 녹음이 자동 형성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굳이 뭐 핸드폰 비밀번호 얘기를 물어볼 필요도 없게 돼 있는 상태고 자꾸 이런 것 자체가 꼼수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다 공개되고 난 다음에 뭐 협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그것도 선량해 보이는 태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은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상태의 심정으로 아마 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님, 한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씨의 수감 생활이 공개가 됐대요. 유치장 독방에 지금 수감이 돼 있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뭐 주로 잠을 자면서 시간 보낸다. 이렇게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내용을 토대로 볼 때는 김호중 씨가 이 안에서 어떠한 수사 관련해 가지고선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잠을 청하면서 조금 내려놓은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유치장 독방에 수감된 상태로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주로 잠을 청하면서 그리고 이 수사에 그리고 조사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끼니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도시락은 통상 이제 관식이 있고 사식이 있다고 합니다. 관식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서 주어진 식사고 사식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반찬을 더 외부에서 공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김호중 씨는 주로 이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관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 변호사님. 도시락 먹는 게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뭐 도시락 먹을 수 있죠. 그런가요?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 수용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혼거 수용은 시설의 여건 등이 이제 불충분할 때 그럴 때 혼거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거 수용을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독거 수용이 원칙이다. 이거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간에 그 김호중 씨는 뭐 유명한 연예인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마 이제 그 혼자서 독거 수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독거하는 게 원칙이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김호중 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이야기처럼 수면을 많이 취하면 이제 좀 노래하는 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꿀도 많이 먹고 병원이나 뭐 약에 대한 도움도 좀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게 사실 저는 잠이 보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완전 한식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거의 못 먹는 게 없어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좀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 자, 안 기자님. 지금 뭐 김천 소리길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김천예술고가 운영하는 트바로티 집도 지금 논란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리길과 트바로티길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길 같은 경우는 김천시에서 2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 트바로티의 집은 현판을 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김천시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줘서 김천예고에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건 김천시가 아니라 김천예고에서 임의로 트바로티의 집이라는 입을 붙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 관련된 여러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팬들이 자주 들리는 명소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논란 속에서 결국 현판을 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쉼터는
그 교정 안에 있는 학생들이 쉬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 공간은 그대로 활용하되 트바로티의 집, 즉 김호중 씨의 이름만 떼낸다는 거죠. 그렇군요. 안 기자님. 근데 지금 김천예교 전 교장 선생님이 글을 남긴 게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이 김천예술고 전 교장인 한 분께서 자신의 유튜브에 호중이의 흔적이 비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예. 여기서 보면은 몇몇 조금 부적절한 표현들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도 유명한 가수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세상의 욕은 다 먹고 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 네. 내용을 보면은 힘없는 가수의 잘못은 용납하지 못하면서 비리 범법자 중죄인인 정치인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한가 하면서 적절치 못한 비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함인데 가혹한 여론몰이로 사람을 죽이려 든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범한 이 죄 자체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것보다 더 과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고요. 예. 이에 대해서 한 시민은 제자가 잘못하면 꾸짖는 것이 스승의 도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김호중 씨 많은 팬덤들이 비슷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이 상식에 맞지 않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호중 씨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따가운 질타를 받게 되는 결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죄인인 정치인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더니 우리 김호중에게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지금 뭐 정치권도 이번 논란이 가세하고 있죠.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박홍근 의원의 발언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지호 의원님 같이 보시죠. 네. 가수 김호중과 윤석열 대통령은 판박이다. 그리고 김호중 씨 뭐 갤러리에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뜻하는가 봐요.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김호중에게만 가혹한 돌을 던진다. 대통령에게 또 뭐 비판을 또 한 것 같고 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근데 박홍근 의원이 저거 비유를 잘못한 것 같아요. 대통령을 끄집어 들어갖고 이제 김호중 씨하고 그냥 동급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조국 두 야당 지도자가 소환이 되는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이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전혀 엉뚱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에게 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보면은 김호중 씨의 이게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러 들지 않고 강성 팬덤의 의지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진실을 고하지 않고 술수와 편법으로 이렇게 그거를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무슨 강성 팬덤에 의존해가지고 뭐를 억지를 부리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사법 리스크에 지금 직면해 있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와 예. 오히려 유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호중 씨 사건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또 다른 오늘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인 유나 씨인데요.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했는데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 기자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유나 씨는 뭐 작품은 아니고 또 다른 행사를 통해서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 중입니다. 그리고 네. 한 영화 시사회장을 통해서 레드카펫을 밟게 됐는데 여기서 유나 씨가 취재진을 통해서 손을 흔들고 본인이 어떠한 포즈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를 제지하는 경호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경호원, 유나 씨 외에도 이 한 유색 인종 배우에게도 똑같은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칸 국제영화제 여러 차례 취재를 갔었는데 네. 통상적으로 레드카펫을 밟게 되면요 일반적인 시민들도 그 영화관에 들어가면서 밟게 해줍니다. 다만 이 무대의 주인공들이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나머지들은 빨리 올려보내고 그들은 이제 취재진 앞에 손을 흔들게 시간을 보내주거든요. 네. 근데 유나 씨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경호를 받고 있는 다른 이런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유나 씨에게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 경호원이 무언가 어떤 의도를 갖고 유색인종에 대해서 인종차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 기자님이 취재를 많이 가보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기사는 인종차별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영상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심하게 하긴 하거든요. 인종차별로 보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앞서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칸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출품돼서 갔을 때는 아이유 씨가 여주인공으로 갔었는데 네.
현지에 있던 한 인플루언서가 아이유 씨의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간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윤아 씨가 적장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게 뭐냐면 윤아 씨도 저런 무대에 많이 섰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또 취재진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자연스러운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곧바로 저 경호원이 손을 흔들면서 갑자기 제지를 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윤아 씨도 직접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지만은 당황한 표정을 짓죠. 근데 윤아 씨에 앞서서 같은 경호원에게 또 다른 한 유색 인종인 배우가 제지를 받았고 그 배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항의라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네티즌들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에 해당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배우인 윤아 씨만 당한 일은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안 기자님, 이거는 좀 칸 영화제의 명성, 명예와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칸 영화제에서는 저런 경호원들에게 어떤 제지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지금 당장 제지가 어떻게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건 분명히 영화제 측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인종차별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이 아니라 전 글로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지 매체 역시 이것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경호원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도되면서 절대로 인종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고 그리고 한국 배우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배우들 역시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차별을 받는다면 이것은 절대로 온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또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